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 안녕하세요. 형사 완전 정복의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귀여운 문어 학생과 같이 통신비밀보호법, 우리 사회의 일상과 아주 밀접하고 깊게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렇지만 잘 모르고 지나치는 법률, 바로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복. 가시죠.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전화, 또 스마트폰, 문자, 이메일, 카톡, 심지어 인터넷 모바일 접속 기록까지 모두 이 법률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 법률은 단순히 기술적 규제가 아니고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 개개인의 인격적 존엄과 자유를 지키는 실질적인 보호 법률, 개인의 방패에 해당됩니다. 다만 보호 방법이 이제 상당히 불완전해서 우리나라 법률만 갖고 충분히 어떤 통신비밀이라는 통신의 자유라는 법적 가치, 법적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헌법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헌법 제18조는 모든 국민은 통신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은 통신비밀을 침해받아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문어가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외국인도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습니다. 넓게 해석을 하죠. 자, 다른 것으로 또 중요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헌법 18조는 통신 비밀만 보장한다라고 하고요. 통신의 자유도 중요한데, 통신 자유는 헌법 10조라고 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서 나온다라고 합니다. 근데 먼저 자유권이라고 하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제 전부 다 보호하는 이런 내용이 되니까요.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까지는 아니긴 합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의 개념에 대해서 좀 볼까요? 통신비밀이란 서신, 편지죠. 우편, 뭔가 좀 되게 넓은 겁니다. 택배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해서 전신, 옛날 표현이죠. 전신국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전보 등 안에 다 들어갑니다. 통신수단을 통하여 모든 통신수단이겠죠. 개인 간의 의사나 정보 전달과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비대면 회의 같은 것들도 통신수단에 해당되겠죠. 굉장히 광범위하고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담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비대면 회의 같은 거 녹음을 많이 하죠. 녹화, 그런 것들 공개해도 되나요? 이것도 좀 심각한 문제가 있죠. 자, 그 내용과 이용 상황이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한다. 자, 그러면 증거 능력 문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되지 아니할 자유를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좀 넓죠? 이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헌법재판소의 판단 내용은 통신의 비밀이 단순히 편지, 통화, 내용 보호만 하는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 누구와 통신했는지를 개인의 의사에 반해서 공개되는 또 그 외형적 정보까지 포함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자,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직접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의 정의 규정을 좀 봅시다. 통신이라고 하면 뭐다?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 자, 그럼 전기통신은 뭘까요? 전자적 방식에 의한 커뮤니케이션,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말한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통신이라고 할 때 꼭 당사자가 전제되어야 될까요? 그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나한테 뭔가를 남기는 것도 전기통신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문어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녹음하는 것도 전기통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편지 소포, 전화, 이메일, 문자, 인터넷 접속, 스마트폰 접속, 챗GPT, 제미나이와 접속해갖고 내가 검색하는 거, 이것도 다 통신비밀보호법의 대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이 불륜을 발견하기 위해서 남편의 휴대폰을 몰래 봤어요. 남자친구가 아무래도 내 남자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타인의 스마트폰, 휴대폰을 몰래 보는 행위가 있습니다. 목적은 어느 정도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카카오톡 메시지, 인스타그램, DM, 작성됐었던 검색 기록 이런 거 뒤져보는 행위, 단순한 사생활 침해다라고 해서 그냥 웃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통신침해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걸까요? 자, 이제 밑에서 우리가 살펴볼 개념 중에 하나인데 조금 먼저 올라와서 볼게요. 휴대폰의 대화 기록이나 휴대폰 내용을 무단으로 동의 없이 허락 없이 막 뒤져보는 행동은요, 뭐냐? 불법적 감청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통신 사실 확인, 통화 목록, 인터넷 접속 기록 막 뒤져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수사기관도 영장 없이 하면 뭐가 돼요? 그냥 불법 감청이 되는 거예요.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경찰이라고 해갖고 이유 없이 다 휴대폰을 뒤져볼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사받고 있는데 관련성이 없는 자료까지 다 뒤져볼 수 있으면 이런 건 뭐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허용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법원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일반인이 하던 수사기관이 하던 누가 하던 아주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아마 이 입장은 점점점 더 엄격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문어야 절대로 남자친구를 만나거나 또는 결혼을 하더라도 절대 무단으로 동의 없이 상대방의 휴대폰을 훑어보는 이런 행동은 불법적이라는 걸 잘 기억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문제니까 증거 능력으로 쓰는 거는 괜찮을 것 같다고요? 정말이 문어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해서 수집된 증거는 재판상 증거로 수집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문화야,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감청 행위를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벌금 정도 나올까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처벌 형량이 높아요. 1년 이상. 최하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는 이제 무거운 형벌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민사상의 책임도 별도로 져야 돼요. 그러니까 문어에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예외가 있긴 하죠. 법원 영장을 받아서 허가받아서 하면 돼요. 근데 허가해 주겠어요? 나 오늘 이것 때문에 친구 휴대폰을 좀 봐야겠어요. 법원이 허가해 주겠습니까? 안 해주겠죠?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이런 행위와 관련돼서 점점점 개인의 기본권을 더 많이 보호하겠죠. 또 그러면서도 국가안전보장 또는 범죄에 대한 단속 목적으로 감청과 관련된 여러 가지 또 제한 규정은 앞으로 더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런 만큼 불법 감청의 위험성이 커지니까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더더욱 해당되는 사안 관련돼서는 처벌 수위가 높아질 거다, 예민해질 거다, 이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편물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의 우편물을 막 열어보면요, 이건 안 되죠. 형사처벌 대상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전기통신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럼 전기통신은 뭐가 있느냐? 전기통신이라고 하면은 막 기재를 막 해놨어요. 전화, 전자우편, 이메일이죠. 회원제 정보 서비스, 모사전송, 팩스예요. 무선 호출, 전자적 방식에서 음향, 문헌, 부호, 영상 등을 송수신하는 건데요. 이거 갖고도 다 포함이 안 돼요. 전기통신 전반이에요. 전자적으로 통신을 하는 거죠. 전기통신. 근데 통신 그러면 어떤 수단으로도 연락하고 대화 나누고 하고 있는 전반을 다 보호한다, 이렇게 봐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디지털 통신이 포함되죠. 뭐라고요? 뭐라고? 양자통신도 되냐고요? 당연히 되죠. 또 뭐요? 기업 해킹 사건에서 고객 이메일이 유출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고요? 이거 단순하게 개인정보보호법 문제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전기통신 비밀 침해 사건이라는 측면도 갖는다는 거예요. 자, 아주 또 중요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당사자 간 통화 녹음, 이거는 또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해요. 아마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도 엄청 싸웁니다. 참, 당사자가 뭐냐고요? 당사자라고 하면 우편물의 발송인과 수취인,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요. 그죠? 그럼 나는 발송인, 편지를 받는 문어는 수취인. 문어는 한글 읽을 수 있죠? 전기통신의 송신인과 수신인을 말한다. 그럼 전기통신의 수신인은 뭐예요? 내가 전화를 걸어요. 문어야? 하면은요, 문어는 수신인, 저는 송신인이 돼요. 근데 문어가 저한테 전화해서 말하면 송신인과 수신인이 서로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당사자라고 해요. 또 여러 명이 같이 비대면 회의를 하면요, 그 통신인의 주체가 되겠죠. 송신인, 수신인이 꼭 2명이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문어랑 저랑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저기 있는 레고 인간이 우리랑 대화에 상관도 없이 떨어져 있는 공간에 있었는데 우리 대화를 몰래 듣고 있었어요. 그러면요, 통신비밀 침해죠. 해킹해갖고 우리 휴대폰 대화 내용을 듣고 보고 있었어요. 그것도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의 감청, 도감청 행위가 되겠죠. 자, 그래서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2002도 123 판결.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에요. 우리 문어도 알아요. 뭐죠? 통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은 감청은 아니다. 동의 없이 몰래 보는 건 아니다. 몰래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3자가 녹음하는 건 감청에 해당된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는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을 해갖고 그 자료를 증거로도 막 씁니다. 증거로 쓰는 것까지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수준을 좀 넘어서서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그냥 뭐 공개해버려요. 녹음 내용을 공개하는 건 어떤 문제가 될까요? 자, 회사에서 내부에서 비대면 회의를 막 했어요. 중요한 내용들을 막 의논을 했습니다. 저하고 문어하고. 그땐 레고맨도 들어왔어요. 자, 그런 상태인데 이걸 갑자기 대중에 공표해버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래도 됩니까? 자, 이거는 통신비밀보호법 문제상으로도 좀 이상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명예훼손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모욕죄가 될 수도 있고요. 부정경쟁방지법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인격권 침해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 이런 다양한 법률에 저촉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사생활에 관련된 대화를 우리가 나눴을 수도 있잖아요. 문호야, 나 어제 아내하고 약간 말다툼 했는데 내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 참 부끄러운 일이었어. 근데 그걸 공개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겠죠. 또 문어의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사실 뭐라고? 문어야 뭐라고? 사실은 한국어를 잘 모른다고요. 근데 아는 척하고 있다고요. 자, 이런 거 막 공개해도 될까요? 문어는 공인도 아니에요. 뭐 공인이라고 해도 그래요. 자, 이러니까 상대방의 음성권을 공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밝히고 싶지 않은 것을 커밍아웃 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막 또 심각하게 생각하잖아요. 성소수자의 권리를 침해했다. 근데 이 사람은 성소수자라는 거 아니어도 이 사람도 밝히고 싶지 않고 부끄러운 거를 나한테 얘기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막 그냥 설명하는 것만 해도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막 그런 내용들을 녹음해가 당사자 간에 대화했다고 해서 녹음해갖고 언론에다 막 풀어요. 대서특필을 합니다. 이게 되나요?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죠. 거의 저는 생각할 때 거의 범죄 중대성을 고려하면 구속사유라고 생각되기도 해요. 자,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되는 거예요. 이를 일방적으로 공개해갖고 사람 망신을 주고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민사상 손해배상도 크게 인정해야 된다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음성권을 침해했다 이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음성권인가요? 저는 거의 불법 촬영죄에 준한다고 생각해요. 개인의 내밀한 부분을 공개해갖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요, 두 사람이 성관계하는 내용에 대해서 녹음해갖고 음성 파일은 공개해도 되나요? 도대체 뭘 원하는 거죠, 이 사회가? 이런 점에 있어서 좀 뭐가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해요. 당사자 간의 대화를 녹음해서 증거로 쓰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다 생각해요. 근데 이것을 일반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하는 문제 있잖아요. 이거는 형사법적으로도 그렇고 민사법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엄격하게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문어도 좀 놀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정리하면 뭐다? 당사자 간 녹음을 증거로 쓰는 것도 녹음하는 자체는 위법하지는 않다. 그러나 그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있는 권리까지 부여되어 있지는 않다. 자,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제 검열 문제로 좀 가볼까요? 검열 그러면 굉장히 사람들이 막 놀래요. 검열, 옛날에는 검열하면은 막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고 검열의 자유가 아니죠. 검열 당하지 않을 자유가 굉장히 중요하다서 언론의 자유의 핵심적인 내용들로 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도 당사자 동의 없이 개봉하거나 알고 지득한다 또는 채록 녹음하거나 기록한다 이런 거죠. 자, 이제 군대에서 간부가 병사 편지 일률적으로 열람하면은 헌법상 통신비밀 침해, 통신비밀보호법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도 있어요. 특수 비밀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입니다.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우편물에 대해서도 일정한 통제가 필요한 건 맞지 않나요? 또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는 수용자라고 한다면 또 제한을 걸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다 맘대로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필요성, 그리고 필요성에 부응하는 행위 제한, 그래서 비례성도 충족돼야 되겠죠. 항상 이 법적인 얘기를 따질 땐요, 목적, 정당성은 필요성이고요, 수단의 적합성은 비례성의 문제로 갑니다. 자, 이게 좀 구분하면 좋겠어요. 자, 이제 감청을 좀 본격적으로 가볼까요? 감청은 뭘까요? 전기통신에 대해서 당사자 동의 없이 전자장치, 기계장치 등을 사용해서 통신의 음향, 문헌, 부호, 영상 이런 것들을 청취, 공독하고 지득, 체록하고 송수신을 방해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되게 어렵잖아요. 감청. 동의 없이 보는 거예요. 동의 없이 확인하는 거예요. 열람하는 거예요.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기록하는 거예요. 메모하는 거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전기통신의 비밀 또는 통신의 비밀이 이미 침해가 되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침해 행위라고 봐야 돼요. 내 휴대폰을 누군가가 다 뒤져본다고 생각해 봐요. 자, 문호야, 너의 휴대폰을 내가 좀 볼게. 아, 싫다고? 알았어. 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문호는요, 휴대폰을 다 보여주면요, 그러고 나면 어제 뭐 했는지 다 알게 되잖아요. 그렇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왜 있죠? 부모라면요, 일정 나이까지는 이게 허용돼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 아이를 보호, 감독하고 지도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일정한 나이가 됐을 때 그때에도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다 감청할 수 있어야 될까요? 그게 부모의 권리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아이가 뭔가 범죄 행위로 나가고 있다거나 아이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로 취해서 나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행위로만 문제 삼을 수 없는 어떤 정당 행위? 부모로서의 긴급 피난? 이런 위법성의 조각 사유가 해당된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 동의 없는 감청은 대법원 판결상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자, 국가정보원, 경찰, 범죄 조직에 대한 수사, 이런 과정, 또 부모님들의 감청, 개인의 전기통신이나 무선전기통신, 유선통신을 이런 체득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자, 이런 행위는 심각한 범죄 행위인데 정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뭐 불법 도감청이 아닌 허가받은 행위 또는 정당 행위로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지만 동의 없는 감청을 수사기관이 사용해도 안 되고 부모님도 동의 없는 자녀에 대한 감청 행위를 적절한 선에서 스스로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이 조만간 법원의 판단을 받는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착취물 때문에 부모님한테 이 동의 없는 휴대폰 보는 행위, 열람하는 행위를 감청이라고 하면 안 돼, 문호야. 응? 넌 처벌받아요. 너도 안전하게 휴대폰을 써야지. 자, 전기통신과 관련돼서 통신사실 확인 자료라는 개념이 있어요. 전기통신을 하게 되면요, 데이터가 시간이 나오겠죠. 발착신 번호가 있어서 연결될 때 그 연결되는, 옛날에 우리가 코드 분할 접속 이런 표현 썼잖아요. 접속됐다는 얘기가 뭐예요? 영화도 있었죠. 접속, 연결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번호와 번호가, 숫자와 숫자가 디지털 코드로 딱 연결됐다는 거죠. 사용 도수, 도수 관련된 것도 있고요. 로그 기록, 접속 기록이죠. 우리가 보통 해당되는 페이지 또는 정보에 접속한 기록, 발신 기지국 위치 자료. 최근에 KT의 발신 기지국 정보를 해킹해서 소액 결제까지 나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엄청 대량으로 유출된 상태에서 그걸 더해서 템퍼링, 이걸 이용해서 기지국을 해킹하면 소액 결제까지 통제할 수 있다. 우리나라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가 아니라 통신 보안 자체가 빨가벗겨져 있다. 표현에서 이런 표현들을 또 쓰시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통신을 갖고서는 뭔가 금융거래를 하거나 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중 보안, 삼중 보안 하지 않으면 빨가벗고 뛰어다니는 거나 똑같아요. 기술적으로 해킹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다 해킹을 하고 있고 이미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들은 다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휴대폰을 이용해서 이중 보안 또는 신체 정보를 통해서 삼중 보안을 걸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문호야, 어떤 거냐면 너가 아무것도 입지 않고 물속을 헤엄치면서 나는 물속을 헤엄치고 있지 않아요 라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니는 거나 똑같다 라는 거예요. 자, 이런 통신과 관련된 외형적 정보죠. 그렇죠? 자동적 기계적으로 정리돼서 남겨지는 정보들이에요. 굉장히 근데 수사에서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왜? 누구와 누구가 연락을 했다. 누구와 누구가 얼마 정도 대화를 나눴다. 무슨 내용으로 어떻게 접속을 했었고 무슨 사이트에 어떻게 로그 기록이 남겨져 있다. 그걸 가지고요, 뭘 추측해요? 문어, 너의 내심의 상태, 문어, 너의 행동을 추측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위치 정보 이런 것들이랑 결합되면요, 모든 걸 알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가 그 당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고, 뭘 검색하고 있었고, 어떤 내용을 읽었고, 누구랑 대화를 나눴고, 누구하고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고, 그리고 얼마큼 관심이 있었는지. 무서운 데이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감청 설비나 불법 감청 설비, 불법 감청을 탐지하는 설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발전이 계속 많이 이루어져요.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주고, 문호도 이거를 좀 알면
그런 것도 감청이 돼? 뭐 옛날에는 진짜 무선통신은 감청 안 된다고 막 그랬어요. 그래도 국가기관에서. 다 뻥이었죠. 예, 무선통신만큼 감청이 잘 되는 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오히려 이제 암호화하고, 이렇게 비밀 문헌으로 바꿔서 코드를 전환시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행동을 해도요, 그걸 다시 복호화 할 수 있고, 그걸 다시 평문으로 바꿀 수 있어, 비복호화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가능한 거예요. 한 가지 좀 얘기해 줄까요? 암호문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암호화, 암호문, 비문이라 그래요. 비문화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비문을요, 다시 모듈을 집어넣어갖고 풀 수 있죠. 그죠? 평문으로 만들어요. 복호라 그래요. 이렇게 개념들이 다 존재할 정도로 아주 많은 거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계속 뭔가 통제할 수 있는 이런 암호들이 필요하고, 2중, 3중 보안. 우리가 금고도 만들고 뭐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디지털 정보들 관련된 통신 같은 것들도 함부로 불법 감청이 되지 않도록 보안을 자꾸 강화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단말기 고유 번호라는 것도 있고요. 고유 식별 번호가 있으니까 그 고유 식별 번호를 가지고 경찰이 이제 도난 범죄 단말기를 추적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도감청 관련돼서도 고유 식별 번호가 따여지면 그러면 그냥 통신 비밀이 도감청 될 수도 있는 거죠. 막 이런 내용들 막 보고 있으니까 막 답답해요. 그러면은 다른 나라는 좀 어떨까? 이런 막 갑자기 생각이 좀 들죠. 미국은 과거에 뭐 워터게이트 사건 같은 게 생겼던 1968년 이럴 때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낭만적이었고, 개인의 통신 비밀을 보호해야 된다는 그런 원칙이 굉장히 강력했던 국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까지 막 사임을 하잖아요. 도감청 때문에. 그런데 911 9.11 사태 이후로는요, 안보 목적의 비밀영장 제도가 막 도입이 되고,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강화와 관련된 애국법, Patriot Act 같은 거, FISA, 외국정보 감시법,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비즈니스 기록을 영장 없이 요구할 수 있는 이런 권한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장 없이 감시하는 것이 완전히 합법화가 됐고요. 외국인이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외국인에 대한 영장 없는 대규모 수집이 가능하면요, 그 외국인이 와갖고 외국인끼리만 대화를 하겠어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미국 시민의 통신이 의도치 않게가 아니라 외국인의 통신을 통해 갖고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의 통신이 다 수집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incidental collection, 우연한 수집이, 뭐가 우연한 거, 세상에 우연한 게 어딨어요. 합법적이 된 거예요. 통신회사와 관련돼서 개별적 영장주의가 다 약화되고요, 사생활과 안보의 균형이 상실됐다. 그 영화 윌 스미스가 나왔던 영화들도 있었죠. 그래서 프라이버시와 안보에 관련된 지속적인 논쟁의 목소리는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영원히 풀리지 않는 숙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독일도 법제상으로는요, 전기통신, 서신, 우편의 비밀은 불가침이다, 이렇게 적용하고 있고, 아까 말했던 필요성과 수단의 비례성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확립하는 1983년도 판례가 있었는데, 여기도 이제 막 변화하고 있어요, 문화야. 왜 변화할까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래요. 나토가 군사적으로 다시 재무장을 하고 있죠. 유럽 국가들이 군사안보에 대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됐어요. 군사안보가 강화되면 어떻게 된다?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제한받고 통신 비밀의 자유도 위축되게 돼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의 보루다라고 했던 미국도 애국법 해갖고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 시민들의 통신 비밀의 자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기 시작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도 그렇겠죠. 우리나라는요, 우리나라도 점점 더 통신 비밀 보호를 국가수사기관이나 해당 개는 기관이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요. 적법한 감청의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될수록 어떤 문제가 되겠어요? 개인의 불법적인 감청은 엄격하게 제한하겠죠. 그죠? 그렇게 될 테니까. 자, 이렇게 되니 형사처벌 관련돼서 고민할 때 친구 휴대폰을 몰래 봐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휴대폰을 몰래 내가 봐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그거 갖고 증거 잡겠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인터넷 뒤져서 이메일 들어가서 뒤져보겠다, SNS 계정 비밀번호 알았다고 해서 들어가서 보겠다, 되겠어요? 안 되겠죠? 자, 정리합니다. 즉, 불법적 감청, 불법 열람, 한 정보, 통신 기록 또는 통신 내용, 증거로서의 능력이 있다? 아니에요. 증거 능력 없어요.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재판에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실에서 몰래 녹음한다든지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에요. 형사처벌 받습니다. 자, 수사기관의 통신제한 조치 허가 요건은요, 반드시 법원영장이 필요한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다? 북한하고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막 모이잖아요. 미국도 이상하고 일본도 불안합니다. 그럼 한국도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 스스로 정보 보안을 갖춰 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통신 제한 조치와 관련돼서 법원 영장 없는 긴급 제한 조치가 점점 더 강화될 수가 있어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쓸데없는, 비례성에 벗어나는 쓸데없는 영장은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지금 뭐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외국인에 대한 도감청을 국가정보원 또는 경찰에게 무제한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점점 생기고 있어요. 그럼 아까 미국에서 우연한 인시덴털, 우연한 적법 감청이 이루어질 수 있다. 누구에 대해서? 문어 너에게 대해서, 내국인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불법 감청이 의심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법 감청이 의심되면은 탐지 요청이나 고소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기술적으로 이게 됐는지 아닌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정보 공개를 우리가 해서 불법 감청 도구, 기술 발전도에 대해서 공개해 달라고 할 필요가 있겠죠. 언론도 이런 걸 좀 밝혀줄 필요가 있어요.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제공에 대한 통지, 이건 잘해주고 있어요. 전기통신 사업자에게 통신비밀 보호 청구를 행사, 이런 거야. 하면 되죠. 중요한 건 뭐예요? 불법 도감청의 수단과 기술적 발전에 대해서, 해킹 기술의 발전의 수준에 대해서, 통신 보안과 관련된 국내의 기술 수준에 대해서 정부가 솔직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자기가 얼만큼 위험한 상태에 있는지 알 거 아니에요. 위험한 상태에 없는데 전기통신사업자 너 잘못이야. 롯데카드 너 왜 그랬어. 근데 KT통신망이 원래 그래요. 해당돼서 법 규정에서 이렇게 해갖고 무슨 보안 프로그램 무조건 깔으라고 해갖고 깔았는데 그게 너무 오래되고 후진 거라서 다 뚫리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걸 정부가 공개해야죠. 문제가 있다는 걸 감사를 해야죠. 정보보호위원회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점에 있어서 녹음 파일과 관련된 문제만을 통신비밀보호법으로 볼 건 아니다. 그러나 당사자 간에 녹음된 파일을 무단으로 이제 공개하는 행위는 얼마나 위험하고 무식한 행위인지 문어 너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보안과 관련된 통신비밀의 무한한 침해, 도감청 행위가 무제한으로 해킹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번에 KT 사태로 알았잖아요. 그죠? 나는 그 데이터만 가져가면 누구 건지 모를 거라 생각했는데 주민등록번호나 개인 식별번호까지 다 갖고 있으니까 소액결제까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문화? 문화야, 그렇잖아. 그런 상태면요. 이거 도감청이 막 전 국민의 대화를 다 들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다른 나라의 정보기관에서도 다 들을 수 있고 국내 정보기관에서도 다 들을 수 있고 다 도청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통신비밀법을 도대체 왜 만든 거야 이러면. 그렇게 되니까 이건 이제 국가기관이 처벌받아야 되는 거야. 누가 처벌받아야 되냐고요? 제 생각에는 정보통신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의 수장이랑 담당 공무원을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국가정보원에서 담당자들, 또 정통과기부 있잖아요. 그죠? 정통과기부 맞죠? 정보통신과학기술부. 그 담당자들 지금 다 처벌해야 될 것 같아요. 뭐예요?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위험성이 있는 걸 아는데 계속 범죄가 발생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고 있으면요. 이 사람들은 범죄를 방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범죄도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보이스피싱에 당할 수 있는 위험을 방치하고 있고 해당돼갖고 깔리고 있는 보안 프로그램의 위험을 알면서도 해당 보안 프로그램을 계속 깔으라고 하는 규제를 그대로 두고 있는 거고, 자, 이 정도까지 되면 거의 고의범 아닙니까? 형사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문어 친구 기억해야 돼요. 친구 휴대폰 함부로 보면 된다 안 된다? 뭐라 그랬어요? 불법 독촉이라고 그랬죠? 열람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친구하고 통화한 내용을 우리 둘이만 은밀하게 이야기하기로 했었던 건데 그걸 공개하면요. 문어한테 그걸 공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공개된다고 언제 동의받았어요? 근데 그 내용 관련돼 갖고 막 부끄러운 내용 포함되어 있으면 문어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 업무상으로 해갖고서 그 내용에 정보가 포함돼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제3자 유출, 막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문어도 그 공개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 피고가 될 수가 있어요. 어때요? 뭐라고요? 문어는 미성년자니까 괜찮을 것 같다고요? 엄마 아빠가 피고가 됩니다. 뭐라고요? 엄마 아빠가
아, 엄마 아빠가 돈이 많아서 괜찮을 것 같다고요? 앞으로 손해배상 금액이 굉장히 커질 거예요. 응? 조심해야 될 것 같다고요? 잘 생각했어요. 자, 문어 앞으로 조심해서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오늘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좀 이야기 나눠봤어요. 어땠어요? 좀 길이긴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통신보안 엄청 중요한 문제예요. 자, 우리 대화가 통화 녹음되지 않도록 통신 비밀을 헌법상에 보장을 했고 보호하겠다고 했잖아요. 그죠? 법도 만들었잖아요. 그럼 보호를 해줘야죠. 불법적으로 하는 문화를 없애야죠. 당사자 간의 대화가 증거로까지 쓰이는 건 위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 대화 내용이 일방적으로 공개돼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당사자를 당황하게 만드는 상황이 생겨서는 안 되겠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법적 규범적 제재를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자, 오늘 통신비밀보호법과 관련된 내용들을 나눠봤고요. 저는 형사 완전정보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 전문 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말과 글 그리고 경험은 여러분의 운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 이승우 변호사의 형사 완전 정보. 어둠이 흐르는 차가운 숨소리조차 멎은 밤 네 눈동자 속에 비친 내 모습은 단 한 번도 들키지 않으려 했던 가장 깊은 곳엔 욕망이었지. 네 영혼의 문을 열어 훔쳐본 너의 가장 부드러운 꿈과 가장 서늘한 두려움까지 내 손끝에 닿아 흐르는 미지근한 온기 그것이 바로 네 심장 속에 조각들이었네. 그렇게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알았지. 기쁨의 슬픔의 무게 하지만 나의 흑마법은 너를 이해하는 대신 너를 해체하는 비수가 되었네. 나는 네크로맨서 너의 영혼을 훔치는 마법사. 죽은 감정들 기억들을 훔쳤네. 결국 사랑은 한 줌의 죄가 되고 나는 차가운 돌 감옥에 갇혔네. 마법의 대가로 잃어버린 빛 너의 눈빛은 더 이상 나를 향하지 않아. 사랑을 얻으려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영원한 형골 속에 난 네크로맨서. 내 영혼을 팔아 얻어낸 불법도 감청 기술 단 한 번의 거래로 너의 세계는 투명해졌지. 네가 속삭인 모든 비밀은 이제 내 것이 되고 그 달콤한 음성이 차가운 증거가 돼 모든 것을 망쳐버렸네. 그 후에는 차가